사람들이 돈을 굴릴 곳이 없다. 네. 뭐 강릉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강릉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강릉 같은 경우는 뭐 강릉에 계신 분들이 저도 고향이 강릉입니다. 근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구 규모가 맞아요, 적어요. 네. 좀 이렇게 그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그런 면 때문에 또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가지고 투자할 곳이 안 남은 시점부터는 뭐 예를 들어 최소 한 20만 넘어가는 도시에 그런 시점부터 좀 약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 사실 그 인구수가 많냐 적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들을 잘 갖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네. 하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사실 인구수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수가 감소해서 현재 상황이냐 인구수가 증가해서 현재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강릉 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릉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뭐 10만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8만에서 증가해서 10만이 됐느냐 아니면 12만에서 감소해서 10만이 됐느냐.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꼭 인구수만 끝판왕님 성주님 싸움 잘하는 우리 작은아버지 형 닮았어 이거. 나 이거 채팅방 끄고 다시 할게요. 이거 일부러 웃기는 거 올리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저는 언어폭력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욕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8만에서 10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흐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강의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어. 10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매물이 20개 정도 나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실 겁니까?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임당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세대인데 매물 20개 있다고요? 예. 1000세대 매물 20개 있으면? 몰라요. 이거 어떤 지역이나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맞냐 정냐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1000세대 20개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세대, 매물 30개가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2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지역은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 반대 상황에서 5세대밖에 없었는데 10개로 늘어났다, 20개로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면은 상승이 좀 멈추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쫙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간 그 주춤주춤 하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맞아. 그러면서 약간 그 월세 매물이나 이런 건 좀 줄고. 맞아요. 전세나 요즘 시장 분위기도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세를 내놔도 중개사가 연락 오는 게 혹시 월세로는 내놓을 생각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하는 체감 지수도 물론 데이터 지수도 그렇지만 체감 지수도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월세 지수도 실제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시장에서. 중요한 건 월세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그 부담으로 이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월세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면 똑같이 월세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대출금 그 저출금리 따라서 전세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폭이 월세 인상 폭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이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월세가 답이다.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지금 요즘에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 중에서는 저는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투자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은 특히 3분기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악재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직방에서 10명 중에 6명이 내년 하반기에 집값이 하락할 거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들의 부담. 이것도 현실적인 이유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대출을 내가 받아서 내 집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 이자가 부담이 돼버리면 내가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쉽게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0명 중에 6명이 현재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네. 앞으로 매수 심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근거에 대한 자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거시 경제에 따른 부동산 리스크를 해치시킬 수 있는 내지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거시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국내 부동산 시장 정책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말 정도에 그 원희룡 장관이 2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가 됐었을 때 네네네. 그때 시장 상황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발표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어떤 매수세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전환 상황이 나타나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네. 또 세종하고 대구가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네. 둘 가장 큰 차이는 대구는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2024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세종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다 한다면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1차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보합이 나타나고 다음에 다시 소폭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멈춰야 된다. 좀 보자. 시장상 어떻게? 왜냐면 사실 네, 좀 보자.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6월달에 밟았고 7월달 밟은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일 기준금리가 빅스텝으로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일 0.5 올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빅스텝으로 갈 수 네. 있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력한 네. 어떤 전망치인데 실제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됐었을 때 물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게 컨트롤 되느냐 네. 이게 시간을 잘 두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어떻게 보면 뭘 하겠다라는 현재 지금 시도만 있었지 네.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은 것이 그게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쪽은? 저는 지금 글쎄요, 뭐 이제 뭐 전문가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저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고 있고. 예. 그 이제 뭐 구체적인 근거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정비 사업이라는 게 내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이 멈추는 거는 맞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죠. 안 좋아지면은 맞아. 이 얘기하다가 넘어왔구나. 집값이 안 좋아지면 재개발이 가장 많이 빠진다. 맞아요. 그거는 팩트고 저도 네. 실제 제가 첫 투자가 재건축이었고 그때 네. 하락장 때 훨씬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네네. 결국은 그런 건데 결국은 이 사업이 멈추는 이유는 주변에 집값이 빠지니까 내가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빠진다 하더라도 먹을 게 있다라고 하면 사업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특히 재개발 쪽 같은 경우는 설령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값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네. 워낙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설령 뭐 1, 20%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투자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 6억의 기대 수익을 생각했는데 2억 넣고 6억을 먹는다고 하면 했는데 옛날에. 그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떨어짐으로 해서 4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안 할 거냐 사업을. 한다는 거죠. 사업하겠죠. 네,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스탠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그 수익률이 좀 낮기는 한데 네. 초기 사업장이면 초기 사업 여전히 빌라 가격은 너무 많이 덜 올랐어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값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네. 설령 아파트 값이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빌라 쪽의 개발 의지나 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거는 지금 너무나 충만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금리 상승 부분은 저는 네. 글쎄 모르겠어요.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한데 제 후배가 지난주에 그 주택담보대출 생애 최초로 주담대? 네,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금리 얼마 받았니? 근데 3.8인가 3.9 받았어요. 잘 받았네.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 네. 사업하는 친구인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뭐 인컴이 굉장히 높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네네네. 그래서 자꾸 지금 매스컴에서는 뭐 6%, 7%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금리가 전세 쪽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전세. 예, 왜냐하면 전세자금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을 획득한 상태에서의 비용인데 그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다 버리는 돈의 개념이 되잖아요. 맞아. 전 지금 월세 살거든요. 아, 네. 예. 아니, 죄송해요. 말 끊었어.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예. 그래서, 근데 그거 월세 나가는 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뭐. 잘 이자 낼 때는, 이게 내 돈인,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월세 사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 진짜. 그냥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대출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은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면 그냥 적금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버리는 비용인데. 맞아.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이제 문정동에 제가 오피스텔이 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임차를 맞췄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대략 한 55%가 이미 선순위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를 좀 놔서 자금을 좀 이 채권은 갚고 이 대출은 갚고 좀 또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성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수요가 없고 월세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전세를 놨거든요. 그렇게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좀 어느 정도 넣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임차인이. 그래서 지금 뭐 LTV가 제가 이게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LTV가 그 선순위가 대출이랑 임차 보증금에서 8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걸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 나오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게 전세 쪽에서는 좀 큰 영향이 되겠지만 글쎄 뭐 집을 갖고 있어서 그 부담 때문에 막 매도를 하고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월세로 주거는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을 위하시고 모든 자금을 건물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했나? 근데 사실 월세도 그래요. 월세도 사실은 돈이 되게 아깝긴 한데 결국은 내가 월세로 산다는 얘기는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월세 수익보다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 월세를 내가 내는 것보다 더 작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 투자를 하면 지는 게임이 되는 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 투자를 했을 때 제 집에 깔고 있는 것이 제일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시원 생활을 했었어요. 진짜요? 고시원에서. 고시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고시원 생활을 하는데 쟤는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고시원 살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집에 깔고 있는 돈만큼 내가 그거를 자산을 키울 수 있을 수 있는 씨앗을 내가 내 엉덩이로 눌러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지 결혼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미혼이다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본인이 월세로 거주를 한 대신에 대신 월세를 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 그 이상으로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거든요. 여기 잠실이 묶여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어가지고 다주택자 못 사거든요. 이 동네 살려면은 월세밖에 없어요. 전세가 또 전세 이자랑 월세랑 비교하니까 월세 더 싸가지고.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반드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진짜요? 네, 내가 그거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살 수 있다 그러던데. 저는 글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신속통합계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내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여기에 살아야 되는 게 정당하게 증빙이 되면 이 집을 팔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랑 다 얘기를 해서 해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온다. 저 부동산 물어봤더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 담당 구청에. 그러니까 구청이 더 정확하겠죠. 부동산 소장님이야 뭐. 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단지성이거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그렇구나. 잠실에서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고, 예. 내가 잠실에서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게 증빙이 되면, 그러니까. 예. 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파크리오 가지고 왜 리센치 갈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렵겠네. 예. 신천동은 안 묶였잖아.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무주택자가 네. 이제 집값 하락 전망하면서 제일 첫 번째 부담되는 것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는 부담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 고정금리로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고정금리. 예. 실제 저도 지금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 제주도에 네. 주택 하나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그게 고정금리로 해서 4.1 받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잘 받은 케이스인데. 너무 잘 네. 받으셨다. 고정 4.2. 예. 4.1을 받았는데 지금 5년 고정으로 해서 4.1을 받는 게 네. 어쨌든 기준금리가 현재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면 모르겠지만 네네. 안 잡히면 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리스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기준금리 인상의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라든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변동금리하고 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고정금리로 해서 가는 것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죠.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인플레가 안 꺾이더라고. 예. 이게 어느 정도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해버리면 그걸 컨트롤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 옛날에 그 대출 받아놓은 거 제가 한번 쫙 정리해봤거든요. 네. 막 2.4 이렇더라고요. 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2.4예요. 진짜 와, 그때만 아름답더라고요. 해도, 그때 막 1% 후반대도 있어서 야, 난 왜 이렇게 네. 비싸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 저 2003년도에 했었을 때 네. 10.9%, 11% 이랬었어요. 11%요? 네. 근데 그거 투자 하셨어요? 11%인데? 그래도 매가 상승폭이 있으니까.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월세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자산을 더 크게 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무언가에 대한 어떤 자본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네. 월세만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점점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